아마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보다 더 나은 구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생활에서 실천하면 좋을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전생애라고 하면 크게 영유아와 아동, 학령기, 또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마다 관리해야 하는 방법이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4개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예쁜 아이가 보입니다. 아래에 2개, 위에 2개 예쁜 치아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6, 20, 32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앞선 사진에서 예쁜 치아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우리가 유치 혹은 전이라고 부르는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아는 되게 하얀색을 띠고 있고 아마 아이가 한 6개월 즈음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유치는 나중에 영구치로 교환이 되는데 제1대구치는 생후 6년, 그러니까 6세에 나기 시작하고 한 13에서 15세가 될 때까지 약 6년 동안 유치와 교환되어 영구치열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숫자에서 두 번째 있는 20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 비교적 더 하얗고 조그만 치아 20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옆에 32라는 숫자는 사랑니, 즉 제3대구치를 포함한 총 영구치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어린아이 치아일까요? 아니면 어른의 치아일까요? 네, 아래에 총 10개의 치아가 보이시죠? 이것은 제가 직접 촬영한 유치원생 남자아이의 치아입니다. 작고 하얀 치아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아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그 앞니들은 좀 평평한 절단면을 가지고 있고 또 송곳니는 뾰족한 면을 가지고 있죠. 안쪽 어금니를 볼까요? 어금니는 복잡하고 넓적한 씹는 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치아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각각 다른 기능을 합니다. 즉 앞니는 음식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 송곳니는 음식을 찢는 역할을 하며 어금니는 맷돌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게 갈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자료 사진에서는 영구치의 명칭과 나오는 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니라고 하는 전치가 4개, 위아래 총 8개가 있고 견치라고 하는 송곳니는 위아래 4개, 좌우에 작은 어금니 2쌍이 나서 위아래 8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큰 어금니 제일 뒤쪽에 있는 2쌍 총 8개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28개의 치아이고요. 맨 마지막에 제3대 치라고 하는 사랑니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나면 총 4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치열은 총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사랑니는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치아가 발생이 안 돼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사랑니가 뼛속에 묻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엑스선 사진을 촬영해서 확인해 봐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구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치와 교환되어 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자리를 잡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작은 어금니는 사지에 있는 유치의 어금니를 교체해서 나오는 것이고 큰 어금니는 이 치아의 뒤쪽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대개 만 6세에 생애 첫 영구치가 나기 때문에 이를 6세 구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치과계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의 날을 6월 9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애 주기를 4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아이는 치아가 하나도 없지요. 그럼 이렇게 치아가 없을 때도 입안을 닦아야 할까요? 정답은 S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도 하루에 수차례 우유나 모유를 먹고 다른 이유식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입안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매일 목욕을 하는 것처럼 입안도 깨끗이 관리를 해줘야 하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치아가 없을 때도 입안을 닦아줘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습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먹은 후라든지 혹은 목욕을 할 때 입안을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치아가 나서 이를 닦을 때도 별 거부감 없이 잘 하게 됩니다. 최근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실린 리뷰 논문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인간의 구강 내 미생물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며 입안에 서식하는 균총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에 의해 최근에 더욱 이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 아동은 어떤 점을 고려해서 구강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아이들은 일과의 많은 시간을 잠자는 것과 음식 섭취로 보냅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구강병은 치아오시, 흔히 우리가 충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관리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잘못된 수유 습관 교정하기, 아이의 구강 관찰하기, 적절한 식이 관리와 부모에 의한 이닦기와 불소 사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사진에 보면 아래 유치 앞니 두 개가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생후 한 6개월이거나 그 이전의 어린 영유아로 생각되는데요. 이들은 양유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유병으로 우유를 먹거나 아니면 엄마의 젖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를 섭취하고 제대로 치아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윗니가 잘 썩게 됩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는데 맨 왼쪽 이 사진에 보시면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치아가 이렇게 허옇게 변하면서 푸석푸석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치아가 심하게 썩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또 윗입술로 덮여 있어서 잇몸을 이렇게 들추고 보지 않으면 쉽게 관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아이의 치아를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양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보호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의 윗입술을 제끼고 치아를 잘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전형적인 심한 영유아기 우식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윗니 앞니가 심하게 썩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치아 부위, 그리고 치아의 형태도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의 어금니도 심하게 썩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선 슬라이드의 사회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치아가 다 나와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4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영유아기 우식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유병, 양유병을 이렇게 물고 있을 때 혀가 아랫니를 감싸기 때문에 대부분 아랫니, 앞니는 우식이 진행되지 않고 나머지 치아가 광범위하게 섞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보이는 바와 같이 아랫니의 치아 사이 옆에 약간 이렇게 홈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썩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치아를 썩게 만드는 환경이 보통은 안 썩어야 되는 아래 앞니까지도 이렇게 동일하게 작용해서 아이가 전반적으로 구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생각할 때 썩은 이 하면 검게 착색된 치아만을 생각하시는데 유치에서는 이렇게 누렇게 변한 치아 부위도 어느 정도 치아 의식이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렇게 심한 영유아기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후식,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치아의 허연 부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역적 반응 위에 있는 사진에 보이시면 치아가 이렇게 허옇게 된 부위가 보이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건강한 우리의 치아는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부위는 이렇게 분필과 같이 광택이 사라지고 허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소등을 활용한다면 이런 푸석푸석한 부위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이후에는 치아의 손상이 심하게 돼서 더 이상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비가역적인 상태, 즉 오식 와동, 그러니까 치아가 움푹 파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가역적 상태를 잘 활용해서 더 이상 비가역적인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그 아래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아오식 와동이 생기기 전 단계에도 많은 일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초기에 관리를 잘해서 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초동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 관리에서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젖병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 돌이 되는 시기에는 우유병을 끊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18개월이 되었을 때는 우유병을 완전히 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고집이 세지고 자아가 더 발달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유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쉽게 우유병을 끊기가 힘들어지고요. 이런 우유병을 끊을 때는 연습을 하기 필요한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시피컵이나 빨대로 먹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 중에서 우유병 혹은 양육병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답은 물과 우유입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을 우유병에 넣어서 아이가 오랫동안 이것을 빨고 있게 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 아주 안 좋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동화 마이 바이 버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심지어 잘 때, 간식 먹을 때, 뭐 우유를 먹을 때 많은 시간 우유병을 사용하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스 버틀은 잘못된 사용의 예이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이 먹는 우유병에 주스든 단 음료를 넣어서 먹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모유 수유는 아이가 원할 때마다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모유 수유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엄마의 젖을 물고 자는 것은 치아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모유 수유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입안에 젖이 흥건히 남아있게 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끓여서 식힌 물이 담긴 우유병을 빨게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아후식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우리가 가장 쉽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이를 닦을 때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눈여겨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소량 쌀알 크기는 3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용하고 3에서 6세 아동은 이와 같이 작은 콩알 크기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치약은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사용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이를 닦아서 입안에 치약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가 충분한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 미만의 아이의 칫솔에는 몇 월만 치약을 묻혀서 닦아주고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며 6세 이상이 되어서도 완두콩 정도의 크기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치약을 많이 짜게 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를 삼키거나 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치약을 많이 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처음으로 입안을 닦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직 치아가 나지 않았으나 아이의 잇몸을 깨끗한 꺼지나 천으로 매일 닦아주어야 합니다. 대개 아이들 목욕시킬 때 얼굴과 몸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입안도 구석구석 닦아주어야 아이가 이렇게 입안이나 치아를 닦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지겠죠? 그럼 치아는 언제부터 칫솔로 닦아야 할까요? 첫 이가 나온 직후부터 하루에 2번씩 불소 치약으로 칫솔에 몇 가닥 혹은 쌀알 크기로 짜서 이와 잇몸을 닦아줘야 합니다. 일부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된 칫솔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머리가 작은 어린이용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치약도 1000ppm 정도의 불소가 들은 치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흔히 생기는 치아후식,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양육자는 이를 안 닦아 주어도 되는가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이가 성장을 해도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기 전에는 양육자와 아이가 같이 이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아이들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 스스로 이를 닦는다고 자랑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제대로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기가 이를 닦는다고 해도 구석구석에 있는 플라그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이를 닦은 후에도 어른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닦아주어야만 합니다. 자, 영유아 구강관리법을 요약하면 우선 적극적인 불소 이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불소가 일정 농도 이상 든 치약을 사용하여 연령에 맞는 치약 양을 묻혀서 사용해야 하고, 치아후식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치과에 가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치아에 불소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개를 도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양육자가 이를 닦아주어야 하며, 섭취하는 음식도 당분이 적게 든 것을 골라 먹이는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과 청소년의 구강건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구치 유치 교환 시기로 치아가 새로 빠지거나 나기도 하면서 다양한 구강의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치아후식의 대부분이 어금니에 씹는 면에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아후식을 예방해주는 치면열구 전색과 불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열심히 불소가 든 치약으로 이를 잘 닦아 치면세균막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섭취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나 치과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구강관리 교육과 상담 및 구강병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면열구 전세 혹은 치아 혼매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작은 열구와 홈을 인공적인 재료로 메꾸어 주므로 치아가 덜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지금 동영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칫솔이 닿지 않는 그런 홈 부분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메꿔 주는 것인데요. 대개 치아 후식은 치아에 씹는 면인 교환면이 전체 치면에서 한 1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곳에 생기는 우식의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약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홈메오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칫솔의 각모, 작은 각모가 닿지 않는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우식 발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첫 번째 큰 어금니는 초등학교 1, 2학년, 두 번째 큰 어금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치아 홈메오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치아에 보시면 사진에 치아 홈메기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치아 홈메기를 한 치아라고 해서 우식이 완전히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통해 치아 홈메기 한 치아에 이상이 없는지, 또는 추가로 예방이나 치료가 필요 없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소는 음식이나 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네랄로 치아오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음극성이 강한 할로겐족 원소로 자연계에는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지각에는 250에서 750 ppm 정도로 석회석, 인해석, 빙정석 등의 형태로 많이 존재하여 한 13번째로 많은 원소이고요. 해수에는 약 1.2에서 1.5 ppm 정도로 12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불소의 작용은 우선 초기 의식을 억제하고 또 치아에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범낭질이 탈에 대해서 무기질이 빠져나갔을 때 이를 다시 재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방 목적으로 특히 치아오식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밀양은 인체에 무해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럼 이 불소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표면에 도포하는 방법과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포 방법으로는 이제 발라주는 거죠. 가정에서 치약이나 양치액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치과에서는 폼이나 바니쉬, 겔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치아에 매니큐어처럼 발라주는 게 바니쉬를 도포하는 과정입니다. 또 복용법으로 우리가 먹는 거죠. 보통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수돗물에 일정 농도로 불소를 넣어서 하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가 먹는 소금이나 또 우유에 불화물을 넣어서 치아오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령기 학생들에게 복용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른에서도 입이 어른들, 특히 노인분 같은 경우에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 약 성분 중에 침이 마르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잘 생기는데, 그런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잇몸 질환자, 또 치아오식이 잘 생겼던 사람이나 많은 보철 수복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화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농도의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000 ppm 이상, 불소 같은 경우에 24개월 이상 사용하여 약 25%의 치아오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 1000 ppm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바인데요. 그리고 이미 2010년에 많은 연구자들이 전 연령에 걸쳐서 1000 ppm 이상의 불소가 된 치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1450 ppm의 불소가 된 치약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리뷰 논문에 따르면 아이들의 경우 불소가 1000에서 1250 ppm 또는 1450에서 1500 ppm의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이를 닦을 때, 불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무불소 치약과 비교하여 1450에서 1500 ppm의 불소 치약은 1000에서 1250 ppm의 치약보다 새로운 충치의 양을 더 많이 줄였고, 또 성인의 경우에도 어느 연령에서도 1000에서 1100 ppm 정도 불소가 든 치약이 무불소 치약에 비해서 치아오식 발생을 줄인 것으로 보고되어, 전문가들은 일정 농도 이상인 1000에서 1100 ppm의 불소가 든 치약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변에서 무불소 치약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소가 된 치약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치약의 90% 이상에는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어느 농도로 불소가 든 치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를 닦을 때 취약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지금 사진 3개가 보이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붉게 보이는 부분이 이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플라그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1번 사진을 잘 볼까요? 보시면 치아의 안쪽, 윗니 안쪽 이렇게 혀가 닿는 부위가 제대로 이가 닦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사진은 지금 보시면 가운데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쪽, 이 왼쪽이 쪽이겠죠? 아마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일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붉게 착색되어
부위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현재 제일 뒤쪽에 사랑이라고 하는 제3대 구치가 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나오죠. 치아가 나올 때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나오는 부위를 신경 써서 닦아주지 않는다면 이가 나는 도중에서도 썩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3대구치만 썩는 게 아니라 심하면 앞에 있는 제2 어금니, 제2 대구치라고 하는 건데, 그 어금니까지도 썩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 만약 이를 많이 안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를 만약에 23일 정도, 한 3주간 닦지 않는 경우에는 범낭질 표면에 희뿌옇게 보이는 그 화이트 스팟, 백색 반점이 생기게 되고, 50% 농도의 설탕물로 9일간 양치를 했을 때 더 많은 치아후식 병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를 닦을 때는 불소가 일정 농도로 든 치약을 사용해서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이를 닦아 주어야 합니다. 치아를 닦는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입안에서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고 심연 세균막을 제거하며 형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잇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치약에는 많은 약용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치아후식, 또 어떤 것은 치주병, 잇몸병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입솔질을 통해서 우리가 치아와 구강을 깨끗하게 관리할 뿐더러, 또한 이를 통해서 구강 내 세균수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를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닦을 때는 이와 같이 치아를 360도로 돌아가면서 닦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위별로 보시면 치아에 뺨이 닿는 부분, 또 혀가 닿는 부분, 이 음식을 씹는 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를 닦을 때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빠진 부위 없이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계속 바깥만 닦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충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 맘대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닦으면 안 되고, 바깥 부위, 치아에 뺨이 닿는 부위를 잘 닦고, 그 다음에 안쪽 면,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는 가장 많이 썩는 부분이 씹는 면이거든요. 요과 또 이렇게 혀를 잘 순서를 정해서 닦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치아 형태가 어 일 일률적이지 않고 약간 삐뚤삐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그 치아를 위주로 다시 한번 더 닦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를 닦아야 하는 부위를 잠시 보면 치아의 바깥면, 안쪽면, 씹는 면과 혀 등이 있는데, 치아의 바깥면은 부드럽게 치아와 잇몸을 다 닦아 주시고요. 또 안쪽 면도 빠짐없이 닦아 줘야 되는데, 특히 앞니 안쪽은 칫솔머리가 커서 닿지 않는 부위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사진에서처럼 칫솔머리 이렇게 세워서 닦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씹는 면을 닦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칫솔을 부드럽게 잡고 살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칫솔물 씹는 면은 굉장히 굴곡이 있고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이 씹는 면의 모든 부위 구석구석하게 잘 닦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치아를 다 닦고 나서 칫솔을 기울여서 맨 마지막 치아를 이렇게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칫솔을 이렇게 기울여서 끝까지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칫솔을 이동해서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가 제대로 닦였는지 자기의 혀로 치아를 훑어보아서 매끈한지, 매끈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만약에 매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닦아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구강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먹는 것,
시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당류 섭취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연 보라색 바가 되겠는데요. 또한 이 아이들은 주로 음료를 통해서 당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이 콜라 앞에 이제 각설탕이 있죠. 얼마나 많은 설탕이 이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인의 연간 설탕 소비량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25kg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2022년에는 약 32kg를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이나 설탕 섭취 권장량의 약 2.5에서 3.5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설탕을 섭취했을 때 치아에 오식이 생기는지를 살펴본 연구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저기 10kg, 그러니까 연간 소비량이 10kg 이하일 때는 충치가 거의 생기지 않으나 이것이 15kg를 넘어가는 순간 점차적으로 충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하로 유리당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고 총 에너지 섭취의 5% 이하로 유리당 섭취를 추가 감소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의 약 10에서 20%로 제한하고 첨가당은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리당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프리슈가인데 이는 첨가당과 천연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첨가당은 식품 제조나 조리 과정에 첨가하는 꿀, 시럽, 덱스트로즈, 물엿, 설탕, 당밀 등을 말하고 천연당은 과일이나 야채 본연에 들어있는 당으로 꿀, 시럽, 과일 주스에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무설탕 많이 들으셨죠? 뭐 무설탕껌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간 음료나 음식입니다. 여기서 왜 설탕이 중요하냐면 구강 내 세균이 설탕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를 분해하여 산을 만들고 그 산이 치아를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당 음료라고 하면 설탕이나 액상 과당, 물엿 등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이며 무가당 음료는 따로 이런 당류를 첨가하진 않았으나 원래 재료 본연의 단맛이 있는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슈거 프리 제품이나 혹은 무당 음료 위주로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그럼 치아 건강을 위해 어떤 성분이 든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하는지 잘 나타내 주는 자료인데요. 우선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든 음식 이외에도 바이타민 A, C, D와 같은 것을 골라서 먹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일에서도 너무 단 것을 피하고 좀 덜 단 과일이나 우유, 또 달걀, 생선과 야채 등을 골라 먹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치아나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식이 요인은 우선 당분 함량, 얼마나 들어있나, 또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 끈적끈적한 정도, 점착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입에 남아있는지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치아 후식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섭취하는 간식을 포함한 식사의 수를 제한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간식을 하루에 4번 이상 먹는 사람들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먹는 식사의 수를 제한을 하고 또 공유는 가능한 덜 정제된 뭐 현미나 이런 것들 있죠. 아주 백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점착도가 높고 잘 달라붙기 때문에 또 이런 것으로 만든 크래커, 도넛, 감자칩 등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과일은 가능한 센 것으로, 날 것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혹시 이제 말린 과일 뭐 젤리 형태 과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당 과일 주스를 많이 먹는 것은 치아 건강에 안 좋고요. 만약에 이것을 드실 때는 자주 마시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쭉 마시고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고요. 야채는 어떤 형태로 섭취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샐러드 드레싱 중에 단맛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당분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육류, 생선, 뭐 달걀, 콩, 두부, 또 견과류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섭취해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은 충분히 섭취하고 또 간식으로 이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지류나 당분 섭취는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탕 같은 걸 드실 때 서서히 녹여서 먹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드시려면 한꺼번에 그냥 씹어서 드시고 이를 닦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달달한 것들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먹는 것보다 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같이 먹는 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분이 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입안의 세균이 산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산이 치아의 건강을 이제 나쁘게 만들죠. 근데 이렇게 자주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그 산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때 앉아서 그냥 다 먹어 버리는 게 좋고요. 또 단맛이 나는 음료, 탄산음료, 또 스포츠 음료 마찬가지인데 너무 자주 마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외에도 무설탕 껌이나 또 자이리톨 등 비우식성 감미료가 든 제품을 섭취하도록 하면 굉장히 좋고요. 또 식사 시나 간식을 섭취할 때 물도 충분히 마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인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구강병에는 치아후식과 잇몸병이 있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에는 주로 치아후식이 호발하지만 3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치주병, 잇몸병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구강병입니다. 성인 4명 중 1명은 구강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혈압, 비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성인 만성질환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치주질환 유병률, 즉 얼마나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를 살펴보면 약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2012년 이후부터 치주 질환 유병률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한 전체의 약 24% 정도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0%더 많은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치주염, 잇몸병을 방치할 때는 심각한 건강 문제인 뇌졸중, 치매, 또 동맥경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외래 다빈도 질병의 요양급여 비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얼마나 진료를 받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1위와 4위가 구강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진료 인원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해서 12%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기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질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짐작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구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치아 잇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하얗고 착색도 없고 썩은 부위도 없고요. 잇몸의 색깔을 보시면 우리가 코랄 핑크라고 하는데, 아주 연분홍의 핑크색으로 잇몸이 쫙 이렇게 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림 2에서는 잇몸이 붉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초기 치은염이 생겨서 잇몸이 붉게 변한 것입니다. 그림 3을 보시면 딱 봐도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치석입니다. 이 치석 주위의 잇몸을 잘 보시면 잇몸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치아에 있는 치석을 떼어내면 잇몸에 많이 내려가 있을 뿐더러 피가 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잇몸이 많이 앉아 있죠. 그래서 원래 치아보다 이 밑으로 잇몸이 쭉 내려가서 뿌리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치아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치아에 색소 침착 등이 있어서 깨끗하지 않은 구강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치아의 상태는 다음과 같은 모식도로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건강한 치아 잇몸은 사진 1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혀 출혈이나 치석 등의 이상 상태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치은염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간의 출혈, 그리고 붉게 물든 이렇게 발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잇몸뼈가 있는데, 이 잇몸뼈는 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아까 치석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는 우리가 이제 옆에 보시면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 치조골이 파괴가 어느 정도 심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잇몸이 병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은 심한 치주염의 경우인데, 이와 같이 치조골의 파괴가 굉장히 심해서 그렇게 되면은 치아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하면 이제 옆으로 흔들리다가 위아래로도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 치아가 빠지게 되는, 치아를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치과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치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잇몸병이 심해져서 그냥 치아가 숭숭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오식도에서 있는 네 번째 같은 상황이 심하게 되면 그냥 자연히 치아가 툭툭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5가지 상태는 일반인들이 잇몸병에 이완되어 있는지 자가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어 있는지, 뭐 냄새가 나는지, 뭐 출혈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를 닦을 때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잇몸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치주병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또 호르몬의 변화, 전신 질환, 약물 복용 및 환경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신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와 같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국소적으로는 잇몸병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전신적으로 다른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치주 질환과 연관이 깊은 전신 질환에는 당뇨병이나 다양한 만성 질환이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치주병의 치료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치유가 늦게 되는, 더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잇몸병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잇몸병은 당뇨와 같은 내분비 장애뿐만 아니라 또 뇌, 심장, 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은 여성들이 임산부들의 조산이나 아니면 저체중아, 출산 등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오랄 헬스가 전체적인 오퍼럴 헬스다, 이렇게 요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치주염으로는 치아 상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치아를 잃게 되면 저장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음식을 잘 못 씹게 되니까 신체 건강도 약화되죠. 그래서 영양 섭취 이상뿐만 아니라 또 빠진 치아 주위에 있는 다른 치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 한 예로 이와 같이 어 돌로 쌓이는 돌담이 있죠. 그런데 돌담에서 어떤 돌이 하나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빠진 부위로 다른 돌들이 밀려 나와서 결국은 큰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보통 이제 치아는 정상적으로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교합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 교합 상태에서 만약 위쪽의 치아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아랫니는 점점 올라오고 싶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빠져 있는 치아, 옆에 치아들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치아의 맞물림이 깨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상실된 치아 주위를 적절히 수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상실의 원인 중에 이런 잇몸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잇몸병의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구강 검진을 통해서 잇몸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특수하게 고안된 치주당심 측정기, 우리가 프루브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에 쑥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아 주변에 치주낭이 깊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기구를 넣게 되면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출혈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치아 엑스선 사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잇몸 상태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얗게 오펙하게 보이는 부위가 치아를 수복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복물도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길게 나와 있는 부위가 치아 뿌리인데, 뿌리 옆에 잇몸뼈를 보면 어떤 부위는 하얗게 보이지만 어떤 부위는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위는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또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고, 또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잇몸 질환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잇몸병은 제거되지 않은 치면세균막 내 염증 유발 물질에 의해서 잇몸이 병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잇몸이 안 좋아지면 잇몸에서 피도 나는데, 처음에는 기구나 어떤 이를 닦을 때도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 출혈이 일어나다가, 심해지면 그냥 저절로 피가 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잇몸을 지탱해 주고 있는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고,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기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입에서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이런 잇몸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술로 이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인데요. 또 이 이외에도 전문가에 의해서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염증 물질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치아에 부착된 치석이나 염증 물질은 무슨 약을 먹는다고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치면세균막 관리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식후에 칫솔과 치아 혹은 다른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세균막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구강 내 세균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엔 여러 세균총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치아에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면 치아가 있고, 저희가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플렉을 치면세균막을 제거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플렉은 초기에는 산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잘 자라는 세균이 먼저 치아 표면에 이렇게 붙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점 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의 강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개략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을 지닌 경우에는 치아 표면을 닦아내고 잇몸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잇몸병이 있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나 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잇몸 속에 염증 세포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을 가지고 잇몸 속에 직접 넣어서 짧은 진동을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가운데 사진에서처럼 특수한 형태의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 청결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차 사이가 또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특수하게 생긴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굵기를 지닌 치간솔이 많이 시판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우리가 그 뻥 뚫린 공간을 치간 공국이라 하는데, 이런 치간 공국이 넓어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치간 칫솔 혹은 치간솔을 사용하여 이 사이를 닦아줘야만 하는데요. 여기 사진처럼 그냥 병을 닦듯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에서처럼 세균막이 잘 부착되어 있는 치아의 측면을 따라서 손을 기울여서 접근하면서 닦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 치아의 뒤쪽 면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뒤쪽 치아의 앞쪽 면을 이렇게 닦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앞서 치간 칫솔은 좀 더 치아 사이가 넓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간 사이가 긴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치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치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방법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아 뿌리 쪽에 기울여서 잇몸 속으로 쑥 집어넣은 후에 여기서 위아래로 2번 내지 3번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고 툭 뽑아내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잇몸 속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치아와 이 뿌리가 바로 이렇게 통째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잇몸 속까지 시술을 쑥 밀어 넣은 후에 위아래로 움직여서 툭 뽑아내는 방법을 반복하시고, 또 인접치아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실질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혹시 이와 같이 칫솔의 강도가 많이 벌어진 칫솔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이런 것은 반드시 당장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닦을 때는 이 강모의 끝단 부위가 우리가 닦고자 하는 치아나
잇몸 부위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벌어진 경우에는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닦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와 같이 원래의 모양에서 약 10도 벌어지면 칫솔을 버리는 것을 권장하고 대략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층은 어떠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분은 지금 치아의 뿌리 부분만 남아있는 분으로 실제로 저작 불편감도 호소하며 남아있는 치아의 뿌리도 썩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밑에 치아 부위에 이렇게 있는 부위 있죠? 이게 지금 치아의 뿌리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 위에 부위가 푸석푸석한 걸 봤을 때 치아가 썩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치아가 없는 경우,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뇌 기능, 인지 기능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아가 상실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젊은 나이부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 65세에서 74세의 노인 중에서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연도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약 한 65%의 노인이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5%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치아 수하고 우리가 권장하는 영양 섭취량의 충족률을 비교해 봤을 때 치아가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른 영양 섭취를 하는 반면 20개 이하이거나 아니면 특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8020이라고 하여서 80대의 20개의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상당히 오래전인 한 1990년대에 이 목표를 이미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음, 20개의 치아를 지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금니와 앞니를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적극적인 관리를 펼쳐서 노인도 충분한 수의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구강을 깨끗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노인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음식물을 드시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잘 걸리시는데 이렇게 사례가 잘 걸리시는 분들이 또 음식물이 잘못해서 이렇게 기도로 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구강을 지닌 경우에 이런 기도로 들어간 것들이 또 노인들 폐에서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 폐렴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오연성 폐렴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노인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내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노인에게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실제적으로 이 노인은 안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를 모두 뭐 우식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 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아니면 또 치아 색깔 나는 재료를 이렇게 많이 어, 때우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치아에 뿌리가 남아 있는지 혹은 빠진 치아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수복한 것인지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정밀히 보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수복물이 많은 경우에 지금 양쪽 어금니가 다 수복물이거든요. 이 하방이나 혹은 치아 사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각 외로 여기 이런 부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입냄새도 심하게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에서 같이 치아 사이 보이시죠? 치아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가 썩은 거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잇몸이 많이 내려앉아서 치아 머리 부분 안쪽에 이렇게 뿌리에 썩어가고 있는 게 있죠. 저희가 이거를 치근 오식이라고 합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잇몸이 많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좀 위에 있는 범랑질에 비해서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 치아가 잘 썩게 되는 치근 우식이 많이 빈발하는데요. 요렇게 인제 노인들의 요런 특징적인 우식 양상도 있고, 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니는 많이 빠져 있지만 요 치아를 이렇게 지금 뒤집어 씌운 수복을 하였어요. 근데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래서 치아 뿌리 잇몸이 내려가 있으면서 거기에 하얗게 치별세균막이 많이 끼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닦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 또 이런 그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관리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의치를 끼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의치를 빼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 봤더니 원래 지금 여기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치아 없는 부분 있죠? 거기가 의치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치 하방에 이렇게 썩은이가 지금 있죠. 여러분이 봐도 약간 검고 약간 허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썩은이가 있는 것인데, 의치 하방에 이렇게 썩은이가 있고, 또 저 안쪽에 잇몸 이 구개면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라인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이 이렇게 그 의치 눌린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이분은 아마 주무실 때도 틀니를 빼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 틀니 같은 경우에는요. 어 주무실 때는 반드시 빼고 주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처럼 이렇게 잇몸 점막이 이렇게 피곤한 상태가 되죠. 빨갛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건데,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썩은 이를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를 하거나 뽑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틀니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틀니를 재제작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무실 때는 틀니를 빼고 주무시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노인들이 이를 닦아야 하는 부위는 일반인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를 닦을 때도 여러 부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신경을 써서 닦아야 하는 것도 같고요. 또 부위별 닦는 것도 앞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죠. 특히 뭐 치아의 안쪽 면, 씹는 면, 혀, 그리고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위는 의치 장착자나 이런 부위에서는 이제 입천장, 이런 부위도 닦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칫솔을 가지고 이렇게 입 천장이라든가 혀도 닦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 천장을 닦을 때도 이렇게 그 빠진 부위 없이 골고루 닦아줘야 되고요. 그 맨 마지막에는 항상 혀로 잘 닦였나, 혹은 추가로 닦을 부위는 없나 하고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를 닦을 때는 이렇게 아까 앞서 설명드린 치간 칫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끝부분이 짧은 솔이 달려있는 첨단 칫솔을 사용하면 일반 칫솔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치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일반 칫솔로는 잘 안 닦이는 부위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첨단 칫솔을 가지고 돌돌돌 돌리듯이 하나하나 닦아주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듬성듬성 빠져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빠진 부위의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칫솔이 잘 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히 이렇게 듬성듬성 빠진 치아가 많은 경우에는 첨단 칫솔을 가지고 닦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혀도 반드시 닦아주어야만 입안의 세균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무슨 특이한 사항이 보이나요? 깨끗해 보이나요? 뭐 더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 옆에 사진은 우리가 특수 촬영 장비 큐레이캠이라는 걸 통해서 관찰해 본 것입니다. 가운데 혀의 가운데 부위인 게 붉게 보이죠. 그러니까 붉게 보이는 부위는 우리가 제거해야 할 치면 세균막이 혀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칫솔로 닦을 수도 있고요. 이런 특수한 혀 닦는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박박 닦아서 혀가 빨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홍설이라고 하는데요. 어, 혀에 이렇게 설태가 끼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빡빡 닦아서 홍설이 되는 것도 매우 안 좋은 것이므로 이것도 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혀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나는 입냄새도 줄일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이를 닦을 때 혀를 잘 닦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 전체 틀니를 끼고 계신 분인데요. 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틀니를 끼고 계십니다. 자, 이가 없다고 이를 안 닦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틀니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과 혀 부분도 닦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틀니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닦는 소를 활용해서 매 식후에 닦도록 하고, 또 잠잘 때 등 틀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물이 담긴 전용 용기나 혹은 물컵 등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틀니를 이렇게 휴지 등에 쌓아두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휴지 등에 쌓아두거나 해서 틀니가 건조해지는 것은 틀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틀니를 닦는 전용 그 칫솔이 없는 경우에는 솔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칫솔을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틀니는 치약으로 닦으면 틀니가 닳게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이 치아에 잇몸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 전용 세제를 사용해서 닦거나 아니면 주방 액체 세제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해서 닦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전체 틀니이고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닦는 착용하는 틀니인데, 전체 틀니도 치아 부분과 틀니 아래쪽 잇몸에 닿는 부위 있죠? 그 부위를 세심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틀니를 잡을 때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틀니 이렇게 잘 끼고 안정적인 자세로 소를 가지고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쪽도 잘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틀니 안쪽도 닦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때 너무 박박 닦지 않도록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드시고 나면은 이 틀니 아래쪽에도 음식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 틀니에도 착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치석 같은 것도 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잘 닦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것은 인제 전체 치아가 다 없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 치아가 빠져서 인제 부분적인 틀니라고 하는데, 부분 틀니입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치아에 닿는 고리같이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걸어 주는 거예요, 고리로. 이런 부위도 있고, 또 치아 부위도 있고, 옆에 치아에 맞닿는 부위도 있어서 더 세심하게 닦아 줘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고 나신 후에 틀니의 안쪽 그리고 이렇게 고리 부분도 열심히 닦고, 또 부분 틀니를 장착하시는 분들은 자기 치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아와 잇몸들도 깨끗이 관리해 주어야만 합니다. 왼쪽 사진은 한 어르신의 구강 상태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앞니 안쪽에 치석이 심하게 끼어 있죠. 잇몸 염증도 심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큐레이캠이라고 하는 특수 장치로 촬영해 보면 이렇게 미생물이 있는 치면세균막 부위가 붉게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석이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왼쪽 사진에 보시면 치아의 그 씹는 면도 이렇게 약간 그 브라운색 나는 이렇게 약간 돌같이 생긴 게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있을 수 보이시죠? 이런 것이 다 치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물리적인 힘으로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 다른 사람보다 치석이나 이런 게 더 자주 빨리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1 년에 한 번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은 한 1 년에 한 번을 권고하는데 잇몸이 안 좋거나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더 짧게 6 개월 혹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3 개월마다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석 제거를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는 것들을 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의 구강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를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마다 1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뭐 완전 틀니나 아니면 부분 틀니 하고 나서 7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보험으로 틀니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치아 홈 메우기, 또 충치를 레진으로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치료하는 것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에게 연 1회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잇몸에 염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잇몸 건강을 위해서 1 년에 한 번씩은 치석 제거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므로 전생에 걸쳐서 우리는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적인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강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매일 식사 후에 치아 잇몸을 꼼꼼히 닦습니다. 또 치아 사이도 깨끗이 닦고 입천장과 혀도 가볍게 닦아줍니다. 치아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면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또 불소 등 치아후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정에서나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수시로 물을 마셔서 입안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간식 섭취 횟수를 줄이고 덜 달고 치아에 들러붙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늘 입안을 깨끗이 해서 음식물 잔사 등이 남아있지 않게 하며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내 입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구강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할 구강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취약점을 알고 내가 스스로 내 구강 관리의 주인공이라는 자세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구강검진 제도,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치과 주치 등 다양한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단골 치과 의사를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단골 치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강 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